시인의 묘지. 며칠 전에 천상병 시인의 49제가 지났다고 한다. 그의 죽음도 보도를 통해 알았을 뿐 문상도 못 갔었다. 그의 육신은 흙에 묻혔을까, 곧장 하늘로 돌아갔을까,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와는 생전에 의례적인 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없었다. 인사동 하면 그를 떠올린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건강이 괜찮을 때는 한두 번씩 인사동 나들이를 한 것 같지만 그 거리에서 그와 스치는 우연도 나에게는 없었다. 이렇듯 그의 시를 멀리서 사랑한 독자일 뿐이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 어눌한 말씨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한다. 나의 이런 친밀감은 그가 생전에 비교적 자주 글이나 모습으로 신문 잡지에 오르내려서이기도 하거니와 작년에 텔레비전을 통해 본 그의 사는 모습 때문이기도 하다. 방영된 건 그가 죽은 줄 알고 문우들이 내준 그 유명한 시집 새를 어느 뜻있는 출판사에서 초판본의 모양 그대로 번각한 시문학사상 초유의 사건을 기해서였다. 그때 화면을 통해 그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건강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 나빠 보이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그가 연루되었던 사건에 대해 말할 때의 모습은 도저히 지우거나 흐려질 수 없는 영상이 되어 남아있다. 그가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나서 몸이 결정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착하고 어리숙해 보이기만 하는 그가 어떻게 간첩 사건에 연루됐나 궁금해하는 물음에 그는 반복적으로 더듬거리는 특이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동백님에서 북한을 다녀온 친구가 그에게 북한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가 그걸 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죄였노라고. 친구를 고발하지 않은 죄가 그리도 무거울 줄이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건만 잊고 지낸 한 시대의 악몽이 소름 끼치게 되살아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어눌함은 담담함의 극치였고 함성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한 시대를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고통받은 건 그였지만 나는 단지 그 프로를 듣고 보았다는 것만으로 상처받은 것처럼 느꼈고 위로받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번각본 새를 몇 권 사서 좋아하는 친구와 딸에게 선물하고 나도 한 권 소장하게 됐지만 순전히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시집이 그의 사후에도 꾸준히 잘 팔린다고 한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서점도 있다고 들었다. 이제 그가 흙에 묻혔을까 곧장 하늘로 돌아갔을까 궁금해하는 건 부질없는 생각이다. 묘지를 잘 꾸미고 싶은 건 생전에 육신의 사치를 누린 자들의 관심사일 뿐 그에게 그따위 천박한 호화묘지가 아랑곳인가. 그는 그를 사랑하는 독자들의 선한 마음속에 묻혔고 묻혀서도 부드럽게 숨쉬고 있다. 그는 그에게 합당한 묘지를 갖게 되었다. 그의 시는 그의 어눌한 말씨만큼이나 천진무구한 걸로 알려져 있다.
동시처럼 편안히 읽힌다고도 하고 해학이 넘친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가 오래 사랑받는 까닭은 기교를 안 부린 듯 독자를 안심시켜 놓고 허를 찌르는 날카로움, 웃겨주면서 슬프게 하는 천재성에 있지 않을까. 그가 병상에서 쓴 듯한 시, 너무나도 점잖으신 의사님께서의 이런 게 있다. 필자가 88년도 5월 17일 태어난 그 일주일 전날쯤에 매일 10시 무렵에 회진 오시던 구 내과과장 선생님이 두 간호원과 함께 또 오셔가지고는 필자의 만삭이던 복부를 이리저리 진단하면서 일주일만 있으면 깨끗이 퇴원되겠습니다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심해야 할 필자가 되려 과장님의 소매를 붙잡고 애걸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배꼽 좀 봐주세요. 왜 이리 1cm쯤 배 위에 올라와 있는지 큰 걱정입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그 배꼽도 차차 뱃속으로 가라앉는 정도가 되겠고 드디어 침대 밑으로까지 빠질 겁니다 하시지 않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읽다가 배꼽이 침대 밑으로 빠질 거란 대목에서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시인이 아님에 정신이 번쩍 나게 된다. 지금쯤 요놈, 요 이쁜 놈 하며 염라대왕과 희롱하고 있을지도 모를 시인이여, 가짜는 평을 용서하소서. 서태지와 아이들. 추석 무렵이었을 것이다. 상표랑 가격표를 너덜너덜 붙이고 다니는 손자의 농구화에서 그걸 떼내버렸다가 도로 찾아내라고 떼를 써서 혼이 난 적이 있다. 멍청하게도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게 서태지와 아이들 패션이라는 걸 알았다. 참 별난 유행도 다 있다 싶었지만 나도 가끔 새 옷에서 상표를 떼내는 걸 잊어버리고 붙이고 나갈 뻔한 적이 있고, 세탁해온 옷에 붙은 작은 꼬리표는 그냥 붙이고 나가서 무안을 당하고 나서야 떼낸 적도 있기 때문에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그 후 과연 그들이 어떻게 생긴 젊은이들일까 하는 호기심에서 주의 깊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였는지, 그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인지 최근에야 그들을 볼 수 있었다. 신발에도 상표가 붙어 있었는지는 잘 못 봤고, 모자에는 과연 상표인지 가격표인지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더운데 털모자였고 무슨 필요에 의해선지 불분명한 배낭을 메고 있는 이도 있었다.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남달라 보이려고 마음먹은 장난스럽고 파격적인 복장이었다. 마침 그들이 사회를 보는 프로였는데 처음 사회를 봐서 떨리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안 떨린다고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물으나 마나 도대체 떨게 생기지 않은 젊은이들인데 뭘 하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었다. 대중 앞에서 떨리는 건 대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하는 마음과 대중의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 등 대중의 눈치를 살피게 되기 때문인데, 그들의 기발함과 당돌함은 눈치 같은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흔히 인기인은 유행의 첨단을 걷는 이로 알려져 있다. 첨단이란 가장 앞선 것이란 뜻도 있지만
뒤따르는 사람이 없을 때 앞선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유행에 있어서 첨단은 줄줄이 흉내내는 일을 거느리다가 어느 틈에 따돌리고 재창조한다는 뜻 같은 걸 내포하고 있다. 대중이 줄줄이 뒤따르게 하려면 대중이 스스로 미처 알아내지 못한 감추어진 신미안 같은 걸 눈치채는 능력이 남달라야 하리라. 그런 뜻으로 서태지네의 멋내기는 너무 튀어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일반 대중이 쉽게 추종할 수 있는 유행을 창조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기발함과 당돌함으로 이어진다면 눈치 보기에서 자유롭고 싶은 우리들의 숨은 욕망은 충분히 읽어낸 것이 아닐는지. 며칠 전에는 중늙은이들이 야외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또 서태지의 흉내라는 것이었다. 아이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뜻밖이었다.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알아듣는 귀도 둔해서 서태지의 노래라는 걸 옆에서 누가 귀띔해주지 않았으면 전혀 딴 노래로 알았을 만큼 다르게 불렀다. 내 귀엔 남대문 시장 난전에서 골라 잡아 단돈 500원 하고 외치는 가락처럼 들렸다. 요즘 난전의 연예인 뺨치게 익살스럽고 흥겨운 가락과 몸짓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어려웠던 6, 70년대의 싸구려 판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청승과 비애와 절박함이 흥에 질펀히 녹은 소리였고 몸짓은 춤이라기보다는 몸부림에 가까웠다. 아, 저렇게 부를 수도 있구나. 그게 그 아이들이 남겨놓은 여백인지 그 중늙은이가 발견한 공감된지는 알 바가 아니지만 나는 괜히 감동을 하고 말았다. 당치 않은 연상인지도 모르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기존의 것에 대한 눈치 보지 않는 태도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요새 집중적으로 보게 된 새로운 작가들의 새로운 글쓰기에 대해 생각이 미쳤다. 나는 처음 문단에 나올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 이게 과연 소설이 된 것일까 하는 기존의 소설 문법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새 신인들은 조금도 그런 눈치 보기를 안 한다. 눈치를 보기는커녕 대뜸 기존의 것을 깔아뭉갠 자리에 서 있으려는 것처럼 보일 적도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표절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아직 표절했다는 원전에 접하지 못했으니 표절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고 무고한 혐의라도 그렇고 안타깝다는 소리밖에 할 말이 없다. 다만 새로움 그 자체로도 반짝이는 기쁨이 됐다는 건 숨기고 싶지 않다. 물론 읽고 나서 무언가 남기를 바라는 나의 고전적인 독법을 만족시킬 만한 것까지 그 새로움마다에 다 들어있다고는 말 못하겠다. 그러나 이 나이에 좀 주책 없다 싶을 만큼 새로움 그 자체를 반겼던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새로움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다. 이 시대 속에는 기존의 위선을 깔아뭉개고 싱싱하게 태어날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오랫동안 억압돼 왔던가. 고약한 팔자소관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치판의 변하지 않은 얼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한숨과 무기력함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풀고 달래고 있는 거나 아닐는지.
정치판을 단호하게 외면하려는 마음속에 더 교묘하게 그 판에 얽매여 있는 의식의 흐름을 읽게 된다. 예습 없는 여행. 세 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여행 갈 때마다 하필 그 말을 떠올리곤 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 복습은 해도 예습은 절대로 안 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공부를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즐겨 한 것은 아니어서 실은 예습뿐만 아니라 복습도 하기가 싫었다. 국민학교 다닐 동안은 예습, 복습 다 안 하다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복습이라도 하게 된 것은 그놈의 시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습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선 제법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지 않나 싶다. 모르던 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은 상상할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지식을 갓 낚아올린 생선쯤으로 알았는지 섣불리 주물러서 물러가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여행의 초보자가 전문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떠나기 전에 여행할 나라에 대해 충분한 공부를 해가지고 떠나라는 충고가 아닌가 싶다. 되면 예습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소린데 나는 매번 그걸 빼먹었다. 동행 중에 그 나라가 처음이 아닌 이가 섞여 있어 이것저것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조차 싫다. 설사 그가 입 다물고 있어도 마치 영화관에 갈 때 그 영화를 먼저 본 사람과 동행하는 기분이 들어서 조마조마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행할 땅과 풍물도 선입관 없이 순전히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었다. 꿈도 크지. 나는 내가 밟는 이국 땅이 나에게 많은 처녀지이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많든 적든 정보가 입력돼 있지 않은 순백의 땅이 어디 한 군데라도 남아있단 말인가.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인데 공부까지 해가지고 선입견을 쌓을 게 뭐란 말인가. 이런 배짱이었다. 나 이런 배짱이 이번 여성신문에서 주최한 문학기행을 앞두고는 조금씩 흔들렸는데 그건 신문에 난 공고가 박완서와 같이 가는 문학기행으로 돼 있기 때문이었다. 괜히 내가 단순한 참가자보다 약간 높은 신분이 된 것처럼 어색한 책임감도 생겼고 여행할 참가자들이 혹시 그 나라나 거기 살다 간 작가들에 대해 내가 유식하게 굴길 바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 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가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고약하게 길들여진 버릇이 있는지라 그렇게 재미없게 여행을 하려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싶은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여행의 유혹 중 가장 떨치기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관습을 버리고 떠나는 데 있다. 단지 집요한 독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고를 써왔지 않나 싶을 적이 있는 것처럼 일단 떠나기로 마음먹고 나면 길들여진 일상이 당장 벗어던지지 않으면 못 견딜 것처럼 답답하고 구질구질해진다. 떠날 생각만 하면 내가 꺼진 후 빈집을 울릴 전화벨 소리만 생각해도 고소하고 즐거워진다. 그 유혹을 무슨 수로 물리치냔 말이다. 여행하는 동안 아는 척 할 책임은 없어도 갔다 와서 여행기를 써줬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건 그닥 부담이 되지 않았다.
예의 복습하는 습관 때문이었다. 어디 가나 선입관 없이 보고 느끼는 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하게 되고 그걸 즐기다 보니 사진 찍는 일에도 영 취미가 없고 그저 멍하니 따라다니게 된다. 관광을 가면 사진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를 흔히 하지만 나의 경우는 느낌밖에 안 남게 되는데 그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는지 즉각 적당한 서랍을 찾아서 챙겨놓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쓸모 없어진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하고는 다르다. 흐려지거나 과장되지 않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추억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서랍이란 보고 느낀 대상이 무엇이고 언제적 거고 어떤 역사와 유래를 가진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을 보고 느낀 후에 뜯어 맞추는 것이다. 내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의 버릇이 무섭다는 얘기다. 여행사 측에서 지도를 마련해 주었는데도 따로 세밀한 유럽 지도를 한 장 구했다. 한 권의 노트와 함께 지도 또한 복습용이었다. 이영만리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도에서 그 고장의 지명을 찾아 표시를 하고 날짜를 적고 매일매일 표시한 지명을 연결해 가는 일은 새하얀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는 일만큼이나 신기한 일이다. 예정된 여행지 중에는 전에 가본 곳도 덜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기로 했다. 유럽, 그 무진장한 문화를 상속한 노회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보았다면 몇 푼어치나 보았다고 그걸로 머릿속을 걸기적대게 할 것인가. 유럽에 몇 번을 가도 또 유럽 어느 공항에 내려도 매번 가슴이 울렁거린다는 소리를 누구한테선가 들은 적이 있다. 잘은 모르지만 매번 새롭게 보여줄 것을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문화의 두께 때문이리라. 그게 유럽보다 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생각해보니 이번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행이 돼본 여행은 처음이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은 실로 얼마만인가. 혼자 청승을 떨며 떠돌거나 속을 빤히 아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여행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었다. 떠나기 전에 여성신문사에서 잠깐 상견례를 하긴 했어도 안 나온 이도 몇 대였고 여행사 측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마련한 거라서 우리끼리는 길에서 소매를 스친 것 정도의 인연밖에 맺지 못했다. 일행이 다 모인 것은 공항에서가 처음이었다. 나이 탓인가? 어떤 모임에서고 보이지 않는 손의 안배 같은 걸 느낄 때가 많다. 기묘하게도 한자리에 모이고 나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모일 사람이 모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다. 지역적으로도 영남, 호남, 충청, 경기가 고르게 섞여 있고 직업 또한 그러하다. 의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육체의 병은 고루 다 본다는 가정의고 한 분은 정신과의고 청일점 남성이 한의사인 것도 신기하다. 가족은 아무리 여러 식구라도 그중 아무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적은 식구라도 더 있으면 군더더기가 될 것 같은 법이다. 남남끼리 모였는데 단박 그와 비슷한 친밀감이 드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서 암스테르담 가는 KLM에 탑승했다.